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반찬을 만들다 잠깐 짬이나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데요. 사연을 쓰며 다시금 과거를 되돌아봐도 그때 남편과 저의 결정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몇 해 전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 무한한 희생을 저희 부부에게 바랐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뻔뻔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부부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오랫동안 일해왔고 저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고 있었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부부 사이는 참 좋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늘 반찬 가게로 저를 데리러 왔고 전 그런 남편과 함께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손을 꼭 잡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저희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댁 일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시댁에서 저희 부부의 발목을 잡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가 파혼을 하면서 시작되었죠. 당시 시누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변호사분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밖으로 나돌며 놀기 좋아하던 시누이는 예비 남편을 속이고 밤마다 문란한 생활을 이어나갔고 결국 그 거짓말이 들키며 파혼까지 당한 것이었죠. 그 후 시누이는 파혼을 핑계로 삼아 회사도 그만둬버리고 더 망나니처럼 살기 시작하더군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쓸데없는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요. 모아둔 돈이 많았냐고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 모든 것은 시모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시누이는 무너졌고 그와 동시에 시댁도 휘청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달마다 한도를 가득 채운 카드값에 하나 있는 딸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가게를 말아먹을 때마다 새로운 가게를 열어주었으니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딸 하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으면 그때라도 시누이를 호되게 혼내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내치든 해야 할 텐데 시모는 끝까지 시누이를 끌어안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고 어느 순간부턴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구해 오더라고요. 아들,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주면 안 될까?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돈이 뚝 떨어져서 그래. 또 누나한테 돈 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엄마가 그렇게 도와주면 누나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니?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저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잖아. 사람 구실은 하고 살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 구실하게 해주려면 엄마가 독하게 마음먹고 지원을 끊어야 한다니까요. 하여튼 저희도 대출금 갖고 이것저것 하느라 더는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누이를 위해 돈을 더 드리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저희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 마련하느라 진 대출 이자와 원금, 반찬 가게 월세, 식자재값, 그리고 시댁 생활비까지 보태고 나면 한 달에 통장에 남는 돈이 고작 몇만 원이었죠. 남편은 매달 통장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래서 언제 사람답게 좀 살까?
카드값, 대출이자 엄마 생활비까지 다 내면 한 달이 그냥 사라지네. 그래도 아직 버틸만 하잖아. 적금도 들고 있고 말이야. 당신 월급만 믿고 사는 집들에 비하면 우리는 나은 거야. 반찬 가게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내서 잘 살아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진짜 열심히 살면 언젠간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매번 돈 이야기는 남편에게만 하던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평소보다 숨이 가쁘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예,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가 없지 뭐니? 피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검사를 바로 해야 한다고 하니 한 300만 원만 좀 보내주려무나? 지금 당장?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기에다 시모의 목소리 사이로 간호사가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덜컥 겁이 나더군요. 어머님, 어디 병원이세요? 일단 필요한 검사 받고 계시면 제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오긴 어디로 온다고 그러니? 너 가게도 봐야 하는데 오늘 만들어 놓은 반찬 다 버릴 셈이야? 그러지 말고 돈만 보내주면 된다니까. 지금 반찬이 문제인가요? 얼른 병원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댁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세요? 그리로 가면 되나요? 아니야. 하여튼 검사는 나 혼자 받으면 되니까 너는 지금 당장 300만 원이나 보내거라. 지금 당장 보내야 해. 처음엔 걱정스럽던 마음도 병원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 시모의 행동이 이상한 생각에 들더라고요. 워낙 수상하게 구니 혹시나 보이스피싱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전화는 시모의 강요에 의해 끊어졌고 저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시모의 휴대전화를 바꾸어드리며 혹시나는 상황에 대비해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뒀던 것이 떠오른 것이었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연락 받았어? 병원이라고 하시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다고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시잖아. 어느 병원인지 여쭤봐도 돈만 보내면 된다고 하고 주변 소리 들어보니까 병원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진짜야? 이상하긴 하네. 어디 가서 사기라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있어봐. 내가 엄마 위치 추적해볼게. 바로 알려줘. 병원에 내가 직접 가볼 테니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시모의 위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학병원이 있는 곳이 아닌 성형거리로 유명한 곳이더군요. 그 순간 신우가 얼마 전부터 성형 타령하던 것이 제 뇌리를 스쳤죠. 옳게 잘 좀 봐봐. 나 여기 피부 좀 당기고 코 조금만 더 높이면 완벽할 것 같지 않아? 하는 김에 턱에 보정물도 좀 넣어도 좋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고 저는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바쁘다고 급히 용건부터 묻는가 싶더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죠. 그 짧은 순간에도 알 수 있었어요. 시모와 통화할 때 들려왔던 주변 소음과 신우이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같다는 사실을요. 전화를 끊은 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학원비 빼돌리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곧 40이 되는 사람이 엄마를 이용해 동생 부부에게 성형 비용이나 빼내려는 꼴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모나 신우이나 누가 누구를 탓해야 할지도 모를 꼴이었죠. 저는 당연히 돈을 보내주지 않았고 성형외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는 전화를 다 무시하며 가게를 보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헐레벌떡 들어온 시모와 신우이가 제 앞에 서더군요.
둘 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빛은 살기등등했습니다. 너 왜 전화를 안 받니? 아니, 왜 돈 안 보냈니? 내가 급하다고 당장 보내라고 말했잖아. 너는 이 시어미 말이 우스워? 그래, 올케. 내가 지금 올케 때문에 얼마나 망신당하고 운 줄이나 알아? 금방이라도 이게 무슨 우스운 짓거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되물었어요. 그런데요, 형님. 왜 형님이 망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검사비랑 형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제 말에 시모와 시누이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이제야 들켰다는 걸 알아챈 거겠죠.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럴 줄 모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급해서 엄마가 말을 잘못한 거야. 내가 얼굴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병원 간 거였는데. 두 사람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말끝마다 그게 아니라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면서도 한편으론 불쌍하기까지 했죠. 그때 남편에게서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거짓말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신우이에게 호되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신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벌개진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올케,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 검사비가 아니고 내 성형 비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냐고? 그걸 다 알면서 어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나이를 헛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도 한심한 것이구나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죠. 여전히 신우이는 제 입에서 나올 말만 기다리며 씩씩거리며 저를 바라보았고 전 그런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형님이랑 어머님이 민망하실까봐 모른 척 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형님, 말 나온 김에 할 말 좀 할게요. 형님이 하고 싶으면 형님 돈으로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께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 걱정은 걱정대로 시키고 결국엔 다 들켜서 이런 민망한 상황이나 되고 말이에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나 무시하는가 본데. 나 올케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무시당하기 싫으시면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자기 앞가림은 본인이 하면서 살아요. 나이도 있으신 어머님한테 돈 달라는 말 좀 그만하고 말이에요. 제대로 전곡이 찔린 신우이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붉게 상기된 얼굴로 시모의 팔을 잡아 끌며 버럭버럭 했습니다. 됐어! 이런 싹수 없는 올케랑 더는 말 안 해. 올케, 오늘 일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그래, 오늘은 네가 말이 심했다. 우린 너 용서해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으니 그런 줄 알고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끝까지 반성이란 모르는 두 사람은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더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돈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이 점점 커져만 갔죠. 물론 저희는 주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지, 왜 갑자기 성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며칠 후 아주 의외의 소식으로 풀렸습니다.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상대는 중학교 교사로 인품 좋고 집안도 반듯한 남자. 듣기만 해도 완벽한 조건이었죠.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니 그 사람이 왜 하필 우리 신우이랑? 라는 생각이 절로 들며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외모는 성형으로 완성했다지만 성격은 개차반, 일은 작정하고 손 놓은 사람인데 시댁에서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차려준 옷가게조차 장사는커녕 놀이터처럼 써왔으니까요. 하루 종일 백수처럼 누워있다가 시모가 준 돈으로 점심 사 먹고
저녁에 쇼핑몰 구경. 그게 신우이의 하루 일과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학교 선생님과 결혼을 한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상견례 날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시댁에 인사하러 온 그날 신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투부터 표정, 눈빛까지 5년을 함께 봐온 제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엄마, 앉아서 있어. 식사 준비는 내가 할게. 평소에도 내가 하잖아. 걱정하지 말고 앉아서 쉬어. 그럼 물기 털어내고 닦을 거니까 그냥 둬. 올케도 가서 과일 먹어. 늘 하던 대로 내가 뒷정리하고 갈 테니까.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소파에서 엉덩이 한 번을 떼는 법이 없던 양반이 그날따라 참 몸이 가볍더라고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상냥한지 하마터면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더군요. 게다가 남자 앞에서는 어찌나 수줍게 웃던지 그 요조숙녀 연기를 보고 있자니 입안에 씹던 밥이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죠. 게다가 거짓말도 아주 능숙했습니다. 요즘은 매장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가게가 너무 잘 돼서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질 않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의 얼굴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살면서 미희씨처럼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는 처음입니다. 요리도 좋아하고 또 자기 사업도 잘하고 이번에 사입한 옷이 매진됐다고 하던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쩜 이런 완벽한 분이 여태 혼자였는지 저로선 행운이죠. 진심 가득한 남자의 말에 하마터면 숟가락마저 놓칠 뻔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양심에 찔려 고개를 차마 들고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인데 시모는 세상 흐뭇하다는 듯 미소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신우이는 끝까지 부끄럽다는 듯 얼굴까지 붉히고 있었고요. 이랬든 저랬든 신우이는 물론 시댁에도 좋은 일이긴 했어요. 신우이가 결혼을 기점으로 정신을 차리고 연기하는 대로 정숙한 가정주부만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신우이의 본색이 쉽게 드러났으니까요. 드디어 갔네. 나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요조숙녀 연기 이거 쉽지 않네. 옆에 놓인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꼴이 제가 익히 봐왔던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남편을 향해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두 사람, 연기가 그게 뭐야? 한부터면 다 들킬 뻔했잖아. 특히 올케. 똑바로 연기해. 못할 것 같으면 고개를 아예 들지를 말던가. 이러다 다 들켜서 내 결혼 또 엎어지면 두 올케가 평생 나 데리고 살 거야? 하여튼 제대로 해. 제대로. 뻔뻔한 명령에 속에 끓었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심정에 가까웠죠. 그런데 안도의 한숨만 연신 내쉬던 시모가 이번엔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다 싶더니 우물쭈물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너희도 봤으니 얼마나 놓치기 아까운 남자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 여윳돈 좀 없니? 네? 돈이요? 또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두 사람이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잖니.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말이야. 결국 사고는 신우이가 다 쳐놨으니 해결은 우리에게 하라는 늘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번엔 그 금액대가 커도 너무 큰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어찌나 당연하다는 듯 돈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번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두 사람을 보고 있자
이번엔 신우이가 끼어들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큰 투자한다 생각하고 좀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 누나가 일단 결혼만 해놓고 차근차근 갚아줄게. 혹시나 돈 없다고 뺄 생각하지도 마. 내가 다 알아봤는데 너는 직장인, 올케는 사업자라서 대출 넉넉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신우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웠으니 저희는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듯 명령하더군요. 남편은 대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누나 미쳤어? 누나 결혼 자금을 왜 우리한테 달래?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절대 안 되니까 우리한테 괜히 기대도 하지 마. 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혹시 나 결혼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그딴 말이 어디 있어. 난 그저 누나 뒷바라지나 하며 살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 결혼은 누나가 알아서 해결해서 가. 남편은 당연히 단칼이 안 된다고 했고 정해진 각본처럼 그 다음은 시모가 나서더라고요. 아들, 그러지 말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좀 도와다오. 우리도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말까지 하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아니면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네 누나 생각 말고 이 엄마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줘. 시모의 말투는 애절한 듯 했지만 그 속엔 은근한 강요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안 도와주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암시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안 돼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면 그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애초에 거짓말하고 허세 부린 사람 탓이지 우리가 왜 그걸 감당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얘긴 여기서 끝내요. 남편의 태도에 찬바람을 넘어 얼음이 얼 것 같아지자 시모의 입술이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설득이 되지 않자 이제는 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며 화살을 돌렸죠. 그러지 말고. 올케가 말해봐. 올케도 같은 생각인 거야? 내 결혼이 엎어지든 말든 절대 못 도와준다는 말에 동의하는 거냐고. 저라고 다르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섭섭하시겠지만 저희가 대출까지 받아서 형님 결혼 자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럴 능력도 되지 않고요. 죄송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와 시모는 식탁까지 내려치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깟 돈 좀 보태준다고 죽기라도 하냐? 내가 언제 공짜로 달렸어? 갚는다니까. 너희는 진짜 가족의 정이란 게 없구나. 그래, 맞아. 너희가 진짜 가족이면 이럴 수는 없지. 엄마가 평생 너희 챙기느라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갚지 말고 네 누나나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부탁이니? 시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신우이는 눈을 부릅뜨며 울먹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죠.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계속 이런 무리한 부탁하려거든 그냥 영 끊고 살아요. 난 엄마처럼 누나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시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그 모든 원망을 무시한 채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나온 후 걱정스럽긴 했어요. 결혼을 포기할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려고 할 텐데 괜한 사고를 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마음을 졸이며 시댁 쪽의 소식을 기다렸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상견례 날짜가 잡혔으니 준비하란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던 남편은
소식을 듣자마자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을 했죠. 돈이 어디에서 생겨났냐고요. 그 추궁에 결국 시모는 사실을 토해냈고 그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그게 너희가 안 된다고 하니 내가 대출 좀 받았어. 집 담보대출 말이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네 누나가 일단 결혼만 하면 이때까지 집에서 받아간 돈 다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 집이라고 하면 시모의 노후자금으로 마지막까지 남겨둔 하나만은 멀쩡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홀레당 시누이에게 넘어갔다고 하니 앞날이 캄캄해지더군요.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빌렸으면 이자만 해도 클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요? 있잖아, 아들. 그래서 말인데 이번 달 이자만 좀 갚아주면 안 될까? 결혼 준비 때문에 이런저런 돈 많이 나가다 보니 이자 낼 돈이 조금 부족하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더는 놀랍지도 않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리곤 마지막 힘을 짜내듯 시모의 부탁에 답했습니다. 엄마가 친 사고 엄마가 해결하세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평생 누나 뒷바라지나 하며 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다시 나한테 돈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전화는 끊어졌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저 다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하자. 남편의 낮은 목소리에 담긴 찬염이 마음을 찔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더는 시모에게서 돈 요구를 목적으로 한 연락만큼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덕에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고 시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는 사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저희가 제사를 맡아오며 명절이 되면 저희 집으로 모이곤 했어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누이의 상견례 전 명절. 돈 문제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늘 하던 대로 혼자 음식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틈을 타 시누이가 또 안방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평소에도 저희 집에만 왔다 하면 뭐 하나 가져갈 것 없나 하는 생각에 저 몰래 안방을 들어가곤 했는데 그날도 또 그딴 짓을 한 것이었죠. 평소대로 귀걸이, 화장품이나 가지고 갔더라면 연까지 끊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필 시누이가 손을 댄 건 서랍 속 깊숙하게 숨겨두었던 저희 부부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올케 돈 많으면서 내 신혼집도 안 해줬던 거야! 이것 좀 보라고! 시누이는 적금 통장을 흔들며 외쳤고 순식간에 시모가 그 통장을 낚아채더군요. 천천히 안에 든 금액을 확인하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질렀죠. 이것이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이때까지 감쪽같이 없는 척을 해? 우리가 요즘 이자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진작에 다 내놨어야지. 왜 남의 통장에 마음대로 손을 대세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다 뜻이 있어서 모은 돈인데 어머님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날이었다면 시모와는 그렇게까지 정면으로 부딪히진 않았을 텐데. 안방까지 뒤져 통장을 당당히도 들고 나오는 꼴이 저를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이런 저의 대응에 시모의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그리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순식간에 제 머리카락을 향해
손을 뻗어왔어요. 이 고약한 것! 욕심만 가득 차서는! 너 솔직히 말해. 네가 이 돈 주지 말자고 우리 아들한테 입김 넣었지? 네가 우리 아들 이용해서 연 끊자는 말까지 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저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시모에게 붙잡혔고 신우이는 말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듯 응원까지 하더군요. 우리 엄마 잘한다. 엄마 놔주지 마. 그런 것들은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하여튼 말대꾸 따박따박 할 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렇게 시모에게 붙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와중에도 제가 왜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 찰나에 남편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싶더니 이윽고 시모가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고성이 들려왔죠.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남편의 힘에 시모의 손이 멈췄고 제 머리채가 풀리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모 역시 숨이 찬다는 듯 숨을 거칠게 다듬으며 남편에게 화를 내더군요. 넌 왜 무조건 이 엄마한테만 그래? 내가 괜히 이래? 돈이 있으면서 없는 척을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 돈! 저희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저 돈,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그걸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엄마가 화를 내고 왜 이 사람 머리채를 잡냐고요? 그리고 이 돈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모은 부부 적금이라고요. 뭐야? 너 그럼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도 엄마랑 누나가 그렇게 힘든데 지켜만 보고 있었단 말이네?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가족끼리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어야겠어?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었죠. 남편은 이를 꽉 물고 마치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듯 한 단어 한 단어를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엄마야말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이 돈 원래는 엄마 집 빚 갚는 데 쓰라고 드리려고 했었어요. 말로는 돈 없다, 알아서 하시라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우리가 5년 내내 모은 돈 드리자고 해서 조만간 적금 깨는 대로 찾아서 현금으로 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엄마랑 누나가 다 망쳤어요. 두 사람이 공쳐버리듯 기회를 뻥 쳐버린 거라고요! 놀랍게도 남편이 시모에게 하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남편과 제가 집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날 저녁. 자려고 누웠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시모 능력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은 뻔했고 그렇다고 시누이가 당장 갚을 거란 말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있잖아. 그거 어머님 드리자. 뭐? 절대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잊었어? 우리가 지난 5년간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넣은 적금이야. 그런데 그 돈을 드리자고? 안 돼. 말하고 좋겠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지 않으면 어머님 하나 남은 집까지 홀라당 날아갈 게 훤히 보이는데 그냥 나 몰라라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래. 사실 나도 마음이 편했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일단 생각해보자. 긍정적으로 말이야. 우리야 다시 벌면 되지만 어머님은 그렇지도 않잖아. 그리고 혹시 알아? 형님 말처럼 시집 잘 간 형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날이 올지도? 그날 밤 생각해보잔 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사실 시모에게 드리는 것으로 합의가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명절 아침부터 시누이가 안방을 마음대로 뒤지고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기 전까진 말이에요. 시모에게 순식간에 당하며 제 5년 세월을 담은 적금을 줄 마음은 허공으로 날아갔고 다신 상종도 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까지 섰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제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 시모를 향한 눈빛은 원망과 증오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에게 다급하게 되묻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 준다가 아니라 주려고 했었다니. 기회를 차버렸다니. 그래, 맞아. 주면 주는 거지. 왜 그딴 식으로 말해. 설마 오늘 우리가 실수 좀 했다고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그딴 표정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 좀 해봐. 얼른. 설마 맞아. 우리 이 통장에 든 돈 다 엄마 주려고 했었는데 오늘 두 사람이 한 짓 때문에 땡전 한 푼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가.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목덜미를 잡고 주저앉았고 신우이는 개거품을 물고 남편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장난해? 방 좀 살펴보고 그까지 머리채 좀 잡았다고 돈을 안 줘? 일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건 내 돈이고 이 돈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이제 보지 말고 살자. 엄마도 누나도 둘 다 안 보고 살고 싶다. 너 진짜 웃긴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데. 그냥 좀 힘드니까 그나마 형편이 되는 가족이 너뿐이니까 좀 도와달라는 것뿐이잖아.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면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적당히. 이렇게 선이란 선은 다 넘으면서 도와주길 바라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남편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있는 힘껏 고함을 지르더군요. 신우이도 남편의 이런 기세에 놀란 듯 그 어떤 말도 쉽사리 하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신우이를 바라보고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남편이 긴 한숨이 그 정막을 채우고 신우이를 강하게 한번 노려본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죠. 하여튼 난 할 말 다 했고 오늘 한 말 다 진심이니까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그리고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 예정이니까 그런 줄 알고 대비해. 미리 축하한다는 말은 할게. 결혼 축하해. 남편은 아예 두 사람에게서 몸을 돌려버렸고 더는 어떻게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신우이는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원망 가득한 그 상황에서 원망할 대상이 없던 신우이의 눈에 제가 들어왔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제 머리에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손을 제가 붙잡아 버렸거든요. 제 머리채도 잡지 못하고 팔목까지 붙잡힌 신우이는 아예 미쳐버린 듯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돈이 있었고 우리에게 줄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일을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만드냐고. 이 와중에도 내 탓을 해야 그 속이 후련하세요?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인생을 그따위로 산 형님 탓이라고요. 지금도 봐요. 그 나이 먹고 동생 와이프 방이나 뒤지는 게 말이나 돼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제대로 자극이 된 신우이는 손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더군요. 야! 너 미쳤어! 이건 오란 말이야. 이러다 나 대머리 된다고! 나! 신우이가 온몸으로 반항하며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표정 변화 없이 신우이를 질질 끌어다 현관문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으니까요. 허리야. 야, 너 진짜 미쳤어? 누나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두뇌야말로 미쳤어?
내 집에서 내 아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나도 말로 안 해. 참고만 있지 않는다고. 네가 참고만 있지 않으면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나 있는데. 마누라 치마폭에 허우적거리느라 정신도 못 차리는 놈아. 내 허리. 신우이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놀란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천천히 다가온 남편은 그 팔목을 잡아 끌어 신우이와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들, 아파. 이거 좀 놔. 나 엄마잖아. 엄마한테 이러면 너 후회한다니까. 아, 후회요? 하고 있죠, 후회.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이때까지 참고 살았을까? 가족이 뭐라고? 이런 후회는 하고 있어요. 아들, 너 진짜 우리랑 연 끊고 살 생각인 건 아니지? 네 누나 이제 결혼식도 하는데 너까지 연 끊으면 가족 자리는 누가 채워? 그리고 내 노후는 나는 누가 돌봐주니?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엄마한텐 하나뿐인 딸인 누나가 있는데 지금처럼 누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으시면서 사세요. 그러다 보면 누나가 엄마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을 날이 오겠죠? 남편의 말에 시모와 신우이의 눈에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현관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문 밖에선 마지막 발악을 하듯 신우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빚은 갚아줘야 할 거 아니야! 통장! 그 통장에 든 돈 내놓으라고! 엄마 빚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내 결혼도 해야 하고! 야, 내가 포기할 줄 알아? 내가 너 돈 줄 때까지 찾아올 거야.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마누라 가게까지 찾아가서 행패 부릴 거라고! 그 상황에서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협박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경찰을 불렀고 두 사람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후 두 사람은 다시는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며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번처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대신 한동안은 저에게 연락이 와 가진 욕을 하더라고요. 네가 잘못 처신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 집안 연 끊어놓으니 속이 편하냐. 돈만 조금 줬으면 이렇게까진 되진 않았을 거다 등. 답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도 차단을 해버렸어요. 바로 차단을 하지 않았던 건 혹시나 했던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라도 반성을 하지 않을까 진심을 다해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일 생각조차 없었고 저는 두 사람을 영원히 차단해 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댁에 주던 생활비도 끊어버렸고요. 돈 나갈 것도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이 사라진 시댁은 빠르게 무너졌어요. 당연히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고 생활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죠. 결국 하나 남은 노후 자금이었던 집을 팔아 빚을 감당했다 하더군요. 진짜 문제는 그 후부터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의 결혼이 파혼으로 끝났다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딸의 결혼을 앞두고 팔아버린 집과 단칸방으로 이사가 버린 집안, 그리고 늘 바쁘다는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님, 거기에다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과 몸에 배인 게으름까지. 거짓이 쌓이면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니까요. 급하게 쌓아 올린 거짓말은 하나둘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까지 신우이가 다 감당하며 파혼을 당했다고요. 마지막 고원이었던 결혼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것 빚뿐인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던 시댁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나마 사이가 좋던 두 사람도 그때부턴 서로 원망하느라 바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왜 이자를 못 갚아서 집까지 날려먹은 거냐고. 집만 멀쩡히 있었어도 의심받을 일도 없었고 의심만 받지 않았으면 내가 한 거짓말이 다 밝혀질 일도 없었다고. 그랬으면 지금쯤 그 집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넌 지금 엄마 꼴을 보고도 그딴 말이 나오니? 퍼뜩한 집에서 아들이 주는 생활비를 편안하게 먹고 살던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다 너 하나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다 퍼붓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날마다 두 사람의 싸움 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고 이젠 그 동네에서 그 집이 콩가루 집안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던 어느 날 시모는 결국 신우이를 내쫓아버리고 도둑이사까지 해버렸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정말 우연히 저는 신우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새벽 시장에 반찬 재료를 사러 나간 길이었어요. 트럭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사람들이 박스를 나르며 분주히 움직이던 그곳 한켠에서 형광색 조끼를 입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겠더군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늘 진하게 하고 있던 화장은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로션 하나도 챙겨 바를 형편도 안 되는지 푸석한 피부만 드러내고 있었죠. 보아하니 신불자가 되어 멀쩡한 곳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니 택배 상하차 보조 일을 하는 듯 했어요.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신우이를 봤던 것 같아요. 참 여러 감정이 오가더군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신우이의 몰골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한 번의 도움을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더 큰 걸 바랄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미련 없이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본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죠. 혹시나 남편의 생각은 다를까 하는 마음에서요. 여보, 나 오늘 형님 봤어. 시장에서. 짐 옮기는 일하고 있더라. 그래? 좀 안 됐더라.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한마디라도 해줄까 고민했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제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다음에 혹시라도 우연히 또 보게 되면 그냥 장도 보지 말고 돌아와. 눈이라도 마주쳤다간 또 피곤한 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내가 말했지? 이젠 나한테 가족은 당신뿐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죄책감 가지지 마.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로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죄책감도 미련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 감정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함께 흘려보내고 저희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좋은 기회가 생겨 더 큰 회사로 이직한 지 벌써 2년 차가 되어갑니다. 그곳에서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오르며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한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가끔은 소고기 한 근쯤은 망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찬 가게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시댁과 연을 끊으며 옮긴 반찬 가게는 무사히 그 동네에서 자리 잡았고 지금은 다른 아파트 사람들도 찾아오시기도 하는 입소문난 가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남편은 퇴근 후 가게로 와요. 함께 뒷정리를 해주고 가끔 문을 닫아주고 집을 향해 함께 걸을 때면 여전히 손도 잡아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날 만약 신우이가 그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돈을 시댁에 줬더라면, 과연 그랬다면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잘 살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또다시 저희에게 손을 벌렸을 거예요. 이번엔 더 큰 이유를 만들어 더 큰 돈을 요구했겠죠.
그리고 결국 저희는 지금처럼 연을 끊는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일이 잘된 일이라 생각하기도 해요. 많이 힘들고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 일을 통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저희 부부 앞에 얼마나 많은 날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기 전까지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괜히 지난 일을 꺼내서 뭐하나, 절연까지 한 가족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야 하나 몇 번이고 망설였거든요. 솔직히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 망설여지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려고요. 제 사연을 듣고 누구에겐 위로가, 또 다른 누구에겐 작은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부디 부족한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힘이 되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